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임 사모펀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사모펀드에 대해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회계처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회계처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었을 때 이러한 사태들을 다 예방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금융감독원 이러한 당국에서 이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이러한 판단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서, 그리고 VIK 밸류 인베스트먼트 펀드에 대해서,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라임 펀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에 있는 그 세 개는 거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추진되다 보니까 좀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라임 사모펀드는 이 사모펀드계 자체의 하나의 문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사모펀드 부분이 100억의 그 기존 자본금이 20억으로 떨어뜨려졌고요. 그리고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등록만 하면은 다 되는 이런 형태로 사모펀드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죽순 형식으로 이제 사모펀드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모펀드 세계의 그 단적인 허술한 면이요, 이 라임 사모펀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라임 사모펀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임 펀드는요, 라임 투자자문이라는 회사를 원종준 씨가 2015년 12월, 그러니까 거의 2016년이죠. 이때 이제 라임 자산운용으로 이제 명칭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에 그런 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너나 나 할 거 없이 자산운용으로 이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라임 자산운용으로 2015년 12월 말쯤 해서 이렇게 이제 갔습니다. 원종준 씨는 2012년 8월 달부터 투자 자문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산 운용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이때 이종필 부사장이 이제는 합류를 하게 됩니다. 2016년도부터 이종필 부사장이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종필 부사장은 주로 대체 투자 펀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종준 씨는 주로 주식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종필 부사장이 2016년도에 이제 펀드를 약 한 96억 정도를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의 세계에서는요, 이런 기관 투자가들이 어디를 투자하고 할 때 서로 이렇게 긴밀한 협의하에 이렇게 분담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 이제 리스크도 해지되고, 그리고 혼자 모든 것을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함께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서 이제 그 투자사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파티게임즈 상장사인데, 코스닥 등록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CB를 20억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CB란 뭐냐면은요, 전환사채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채입니다. 여기에 이제 20억을 매입을 했습니다. 헤지펀드는 주로 그런 데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파티게임즈의 이제 그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투자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금액을 다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종필 부사장만은 여기서 8% 수익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의 그 아버지가 이걸 구매해 줬다.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는 바로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에서 이 CB를 사준 겁니다. 여기 이 메트로폴리탄이라는 회사는 사실은 그 부동산 시행사예요. 여기에서 이것을 사주어서 이익을 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 이종필 부사장은 그 세계에서 이제 뜨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투자하는 것은 결손이 안 난다 하면서 뜨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금이 이제 몰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금이 이제 이곳으로 이제 몰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메트로폴리탄에 2,500억을 투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니까 2,500억 원의 투자를 해주는 그런 것이 나중에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은 여기에서 2,000억 정도를 횡령을 하고 유용을 한 것이 다음에 또 이제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수익률 조작을 통한 펀드 조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4년 만에 6조의 펀드를 모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이 메트로폴리탄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 부동산 시행과 관련해서는 메트로폴리탄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행 관련한 많은 회사의 CB를 다 매입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펑크가 나면 이제 메트로폴리탄에서 그걸 사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돌려막기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 쪽, 이동통신 아주 이제 유망했죠. 여기에서는 스타 모빌리티와 함께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김봉현 회장인데요. 여기에는 600억을 이제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김봉현은 여기에서 595억 원을 횡령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는요, S모를 통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이인광 씨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 와이프가 여배우입니다. 이 사람도 연예인인 것 같아요. 해서 S모하고 해서 이런 작업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약 20여 개에 대해서 그 CB를 매입을 했고, 이 S모 이인광은 무자본 M&A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 한 2조 4천억 정도가 증발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2조 4천억 증발은 여기에 있는 이 6조 중에서 그게 아니고요. 다른 모든 주식 투자자들 관련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메트로폴리탄, 스타모빌리티, S모 이런 데를 이제 하나 잡아놓고 여기에다가 투자를 이제 대거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른 곳에 또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서 펑크난 것은 여기에서 이제 메꿔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이종필 부사장이 하는 펀드는 손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자금이 이렇게 4년 만에 6조 원 정도의 펀드가 모인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이종필 씨가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 무역 금융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외에서 뱅크런이 발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돌려막기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이제는 부도가 난 것입니다. 2019년도에 해외 무역 펀드를 5개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IIG, 이것은요,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 여기에서 이제 그 부실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돌려막기를 하면서 2천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조달을 했는데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이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19년 10월 달에 1조 7천억이 환매 중단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때 김봉현 이 회장은 정치권 로비를 또 어마어마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어떤 행정관에게 한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강기정 씨에게 5천만 원 했다고 하는데, 여기 강기정 씨는 자기는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고 있다가 2019년 11월 달에 도주했는데 이제 5개월 만에 붙잡혔죠. 그래서 2022년 11월 달, 작년이죠. 이때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장인 원종주는 이제 관리 미흡으로 해서 3년 이제 그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27일은 판매은행에 대해서도 배상 어느 정도죠? 어느 정도 배상 판결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이종필 씨가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이제 붙잡히기 전에요, 공모 펀드사로 이것을 등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모면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지인들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모 펀드사로 이 사모펀드사를 이렇게 이제 그 신청을 하면은, 그래서 신청을 올렸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냥 신청 올린 것을 철회를 스스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모 펀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회사를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기관 펀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기관 전용 펀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관 전용 펀드를 이렇게 받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그런 자금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희석화시킬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지인에게 이야기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매스컴에서 이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사모펀드업을 하는 사람이, 자산운용사를 하는 사람이 이러한 형태의 돌려받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사모펀드는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은 이렇게 돌려막기를 해야만이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려막기를 하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부정의 시스템이 이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요, 여기 이 자펀드들이 있습니다. 49인씩이죠. 49인씩이 이제 각각 자펀드들입니다. 하나하나 전부 다 조합을 설립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조합이 이제 1구자가 되어서 이 모펀드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49개사들이 자펀드들이 있고요. 이 자펀드들 49개가 모여서 모펀드에게 몰빵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펀드에서는 이 모든 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모펀드에서 메트로폴리탄 같은 데다가 2,500억을 해주고 나머지에라도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서 결손한 것은 여기서 메꿔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라임 자산운용은 메트로폴리탄, 스타모빌리티, 에스모 이런 데들을 이러한 형태로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면은 이 사모펀드는 크게 성장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돈이 가면 항상 이익이 나니까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은 그런 펀드는 이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그 사장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가장 큰 문제가요, 이것보다 앞서서 사모펀드가 공모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공모행위는 뭐냐면요, 49인 이상에게 투자 유치를 권고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유사수신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49인이 투자조합을 만든다. 이것보다 그 앞에 하나의 법규가 더 있는데, 유사수신 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렇게 펀드를 모집하거나 할 때는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도 없이 이런 행위가 일어났고, 이것이 지금 그냥 사회에서 용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사모펀드를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맥만 닿으면 그 행위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마구마구 모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펀드, 모펀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모집을 했으면은요, 이게 회사로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 자산 운용을 통해서 다른 금융기관에 돈이 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주식이 투자되어서 결국은 이 투자된 주식이 이 자산 운용 명의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 운용은 실질적인 이 예금이나 주식에 대한 권리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채도 있는 것이죠. 이건 수탁자들이 준 돈이니까 다음에 정산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부채도 발생을 했고 자산도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운용 명의로 이렇게 수탁기관에 예치를 하고, 그리고 주식에 투자한 다음에도 이 자산운용의 명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재무제표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산운용사입니다. 자, 그런데 투자자문사는요, 올리지 않아도 돼요. 주석사항으로 기재를 하면 돼요. 여기다 계상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문사는. 왜냐하면 이렇게 투자자가 모였을 때 여기서 곧바로 수탁기관에 예치를 하고 곧바로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의는 전부 다 이 투자조합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도 만약에 어떤 자산운용사가 어떤 주식을 투자하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 투자조합 명의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이것이 빠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문이니까요. 자, 그런데 수탁기관에 예치할 때도 자산운용, 주식에 투자한 다음에도 자산운용,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기록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메리츠 자산운용이 있어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 3조 7천억 정도가 수탁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형태로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리트 자산운용에서 다른 어디에 투자를 할 때에는 메리트 자산운용 명의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투자조합 이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 내용을 보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조합원들에게. 이 부분을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득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주석사항에 다 기재를 하고 여기는 명의도 투자 조합 명의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전부 보고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투자 조합이니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에 있어서도 회계 처리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을 하면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계 처리에서요, 자산운용사예요. 그런데 회계 처리는 투자자문사 회계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은폐된 상태에서 돌려막기가 일어나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태가 다 끝난 다음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통해서, 정확한 회계 처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자산운용사들이 회계 처리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금융감독원에서 빨리 해석을 제대로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자산운용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형태로 자문만 하는 형태로 이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자문만 한다 하더라도 명의가 이렇게 돼야 되고 투자자 명의로 돼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주석사항에 공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공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산운용사가 지금 투자자문 회사에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기관 전용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회계 처리는요, 이런 투자 조합들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49명이 들어가고요, 48명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한 명이 이제 운용사의 사장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49인이 되겠죠. 그래 놓고 이것 전부를 그냥 개인으로 취급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합자회사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은 회계감사도 받지 않는 그렇게 이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들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투자 자문의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지만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실상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실질과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법규는요, 실질 우선주의입니다. 형식을 아무리 그렇게 취해놨어도 실질 따라갑니다. 그러나 실질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회계 기준만이라도 제대로 적용시켜주면은 이러한 사태가 예방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금융당국에서 좀 깊이 있게 성찰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법규에 꼭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투자자문사의 경우에는 주석사항에 기재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은 지금 이와 같이 자산운용사인데 이들이 투자자문사처럼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잠깐 보면은요, 이게 재무제표입니다. 이게 이제 대변은 부채 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자금이 어떻게 동원되었나. 부채는 타인 자본입니다. 자본은 자기 자본입니다. 이 자본을 가지고 이제 어떤 자산을 구매한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재무제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 올라가는 것은요, 어떠한 이 재산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올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산운용사의 명의로 이 수탁기관의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고 주식에 투자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자산운용사의 권리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탁자산 차라고 계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투자자로부터 받은 예수금이니까 다음에 정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받은 것은 수탁자산 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정 재산에 대해서 이제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재무제표에 계상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수탁기관에 누구의 명의로 예치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주식을 구매했을 때 누구의 명으로 이 주식이 이제 올라오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에 의하면 전부 이 자산운용사 명의로 이 주식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회계 처리가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쪽 보면은요, 이건 이제 투자자문에 이렇게 자산과 부채 자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수탁자산은 이 투자자문사 것이 아니에요. 이 조합의 것이에요, 조합.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 직접 수탁기관에 예치를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예치금과 주식 투자가 항상 이 투자 조합 명의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투자 조합에게 보고만 제대로 해주면 돼요, 이 자문사에서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자문회사의 하나의 형태이고, 이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게 직접 회사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이 회사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다음에 주식을 처분해서 이걸 가지고 갚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요, 일반 사모펀드나 기관 전용 사모펀드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는 바에 의하면 자산운용들이 전부 주식의 구매자가 되어 있어요. 조합명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것이 조합명의로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보완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자산운용 명의로 예금이 되어지고 주식이 투자된다면 이것은 이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인다는 것입니다. 회계 기준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